무슨 생각하고 지내 줄여서 무생지입니다. 고성과 김모가 1년 전 남긴 자신들의 기록을 열람하고 이야기를 나눕니다. 2부 돌아왔습니다. 와. 저희 바롬님 1부에 이어서 같이 해주고 계시고요. 이번에는 조금 특별하게 저희의 자료들로만 하는 게 아니라 바롬님의 자료를 한번 보고 저와 김무 씨의 자료가 조금 연관성이 있다고 하니까 그 이야기를 곁들여가면서 네. 진행을 해보도록 하죠. 초대받고 너무 신나가지고 요청하시지도 않았는데 그럼 나도 1년 전 기록을 찾아봐야지 하고 찾아봤더니 좀 어떻게 보면 지금 최근에 제가 하고 있는 거랑 되게 연결된 장면들이 있어서 1년 전에 저는 이랬네요 하고 고성님께 먼저 보내드렸고 그게 자연스럽게 오늘의 컨텐츠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또 반대로 고성님과 김무님의 1년 전 어떤 토막들을 또 미리 공유해 주셔서 저도 읽고 왔는데 정말 신기하다. 그렇게 또 막 의미 부여를 하면서 뭔가 내가 오늘 혹은 이렇게 하고자 했던 이야기랑 되게 연결된 부분이 있네라는 생각을 하면서 혼자 흐뭇하면서 왔습니다. 요즘에 제가 하고 있는 생각은 세상은 하나라는 말이 괜히 나온 말이 아니구나. 그런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약간 비슷한 생각을 하다 보면 좀 만나게 되나 봐요. 활동 반경이 비슷해지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너무 끼리끼리만 붙어 있으면 굳어질 수 있습니다. 이게 세계의 전문 줄 알고. 그쵸. 그럴 수 있죠. 그런 부분들도. 그러면 작년에 오늘 네. 어떤 일을 하셨었나요? 어떤 것을 작년에 보았습니까? 저는 굉장히 바쁜 하루를 보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오전에는 제가 글을 쓰고 같이 기획을 도왔던 전시의 철순 날이었어요. 근데 그 전시 장소가 저희 집에서 한 5분, 10분 정도 되는 짧은 거리여서 작가님을 도와드리려고 같이 갔는데 사실 이때 저의 아이가 한 8개월? 그러니까 아직 돌이 되기 전이기 때문에 아이를 데리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라서 철수를 막 엄청 적극적으로 돕진 못하고 이렇게 조그만 포장 같은 것들 손보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손보태기를 했더니 작가님이 감사의 표시로 그 도자 작업을 하시는데 자기가 만든 도자 작업 중에 하나를 저의 손에 들려주셔서 소중히 안고 제 전시장을 나왔고요. 그 후에는 지하철을 타러 갔습니다. 유아차를 끌고. 그래서 지하철을 타고 영등포로 향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이 경기도 광명에 있는데 1호선 셔틀 열차가 이제 1시간에 한 대꼴로 있어요. 그래서 그 셔틀 열차를 타면 영등포역까지 한 20분 정도 안에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는 이제 아이도 버텨주겠지 하고 지하철에 태워서 같이 영등포역과 연결된 타임스퀘어에 갔고요. 그래서 타임스퀘어에서 또 제가 좋아하는 작가님이 거기서 열리고 있는 어떤 단체전에 참여하고 있다고 해서 그 작품이 좀 보고 싶기도 해서 가서 전시장에 갔다가 이제 그 쇼핑몰에 있는 상점에서 아이 양말도 하나 사고 그 다음에는 제 옷도 좀 구경하고 그렇게 구경을 하다가 이제 아이가 좀 배고파하는 것 같아서 이제 분유를 타서 쉑쉑버거에 가서 아이한테는 분유를 주고 저는 밀크쉐이크를 마시면 그러고 집에 왔던 하루였습니다. 너무 귀엽네요. 그러니까 이때가 한창 막 너무 나가고 싶어 막 그게 온몸으로 막 외치던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제가 출산하러 가기 전에는 당연히 이제 출산과 양육의 경험이 없으니까 한 1년 뭐 2년 정도는 일을 못하지 않을까라고 그냥 막연히 생각했거든요. 그럼 나는 앞으로 1년, 2년 정도는 이제 쉬겠구나. 그러니까 물론 쉰다고 휴식을 취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런 외부 활동은 당분간 못하게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이제 육아의 세계로 가보니까 너무 일을 하고 싶은 거예요. 너무 일을 하고 싶고 너무 세상과 연결되고 싶고 근데 마침 또 감사하게도 제 상황을 아시면서도
이런 상황에서 좀 할 수 있는 일들을 좀 이렇게 제안해 주신 분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이 전시도 그랬고 그래서 이렇게 일을 핑계로 또 이렇게 사심을 채우는 시기를 보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와. 그래서 이 이후로 가열차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총 9장의 사진을 네. 공유해 주셨는데 방금 말씀해 주신 그 일과가의 한순간순간들이 담겨 있는 장면들이 있어요. 그리고 사진 중에 이렇게 아기 유모차 옆에 손바닥 위에 약간 민트색 땅콩 네, 같아 맞아요. 보이는 것이 올라와 있는데 그것이 선물 받은 작품이에요? 네, 맞습니다. 작품 이 전시에 대해서도 혹시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어요? 궁금한데. 네. 이 전시는 감자설화라는 제목의 개인전이었고요. 이제 도자 작업을 하시는 김진 작가님의 개인전이었는데 김진 작가님과 안 지는 벌써 몇 년 정도 시간이 흐른 것 같은데 같이 뭔가를 해본 적은 사실 많지 않았어요. 그냥 저런 작가가 있고 그 김진 작가님도 저랑 같은 경기도 광명에 사시거든요. 그래서 문화재단에서 뭔가 행사가 있거나 뭔가 사업이 있을 때 이렇게 마주치는 정도였다가 제가 또 이 육아 현장에서 그 탈출하고 싶은 마음에 이 당시에 이제 김진 작가님이 안양천에서 이렇게 하셨던 예술교육 프로그램에 이 아이를 데리고 같이 매번 참여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 프로그램이 끝나갈 때쯤 작가님이 곧 광명에서 전시를 하는데 좀 글을 써주면 좋겠다. 왜냐면 저를 활동하는 걸 좀 오래 보셨고 광명 분이기도 하니까 글을 써주시면 어떠냐고 제안을 주셔서 제가 흔쾌히 쓰겠습니다 하고 같이 뭐 연기 프로그램 같은 것도 만들고 그랬던 때였는데요. 감자설화라는 작업도 이 작가님이 오래 사신 광명의 어떤 동네가 재개발을 맞으면서 작가님과 같이 관계 맺고 사람들과 모여서 뜨개를 하던 공간이 이제 곧 사라지게 되고 그 건물들을 다 허물게 되고 그런 장면을 좀 목도하면서 좀 흙에 다시 집중하게 되는 그리고 그런 개발이 일어나도 좀 사라지지 않는 건 뭘까? 계속 이렇게 이 관계들을 이어갈 수 있는 방법은 뭘까? 그런 걸 고민하면서 이런 감자를 직접 뭐 심기도 하고 감자나 이런 구황 작물의 모양들을 도자로 빚기도 하고 그런 멋진 전시였습니다. 그때는 그러면 전시 기획에 참여를 하셨나요? 아니면은 약간 글 중심으로 좀 참여를 하셨었나요? 그때 글 중심이었어요. 이제 전시에 대한 계획과 어떤 것들을 놓아둘지에 대한 계획은 이미 작가님이 거의 다 잡아두신 상황이었고 제가 한 부분은 첫 번째로 이제 서문을 쓰고 그다음에 거기 있는 작품들을 좀 어떤 방식으로 디스플레이하면 좋을지 그런 같이 논의하는 것들 그리고 이게 또 기금을 받아서 했던 전시여 가지고 기관 측에서 뭔가 이렇게 시민분들이랑 하는 프로그램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셨는데 그럼 그 프로그램을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면 좋을지 그런 것들을 같이 얘기하면서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그런 전시 홍보물에 뭐 기획 누구 이렇게 붙을 때 그게 되게 이렇게 떳떳할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내가 한 부분이 너무 작은데 이거를 뭐 기획 혹은 큐레이터로서 참여했다고 써도 되나? 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래서 다들 어떻게 하시나 그런 것도 궁금하고 그리고 약간 벗어난 얘기일 수도 있는데 그럼 기획의 역할이 도대체 뭘까? 그런 고민들이 좀 최근 몇 년간 이제 생기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 제가 이제 만나는 분들마다 그분들이 만나왔던 기획자의 상도 다 다르고 그분들이 기획자에게 바라는 혹은 이거는 기획자의 영역이고 이건 작가가 해야지 그런 구분들이 좀 애매한 순간들이 많은 거예요. 제가 최근에 뭐 엄청 대규모로 한 건 아니지만 한 7, 8명의 작가분께 그걸 여쭤봤거든요. 기획자에게 바라는 거 해서 A부터 맞아요. 한 10개 정도 썼던 것 같은데 J 정도까지 갔었나 해서 뭐 예를 들면 그 안에는
뭐 글에 대한 부분도 있고 뭐 디자이너나 뭐 그런 어떤 협업자들을 컨택하는 거, 그다음에 뭐 기금을 어디선가 따오는 거, 뭐 설치나 철수를 같이 하는 거 뭐 등등 막 정말 우리 통상적으로 제가 해오던 일들을 이렇게 쭉 쓰고 그 8분 정도에게 드렸는데 다 다르게 체크를 해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게 되게 다르구나. 그러니까 앞으로 일을 할 때는 이거를 좀 명확하게 하고 시작하지 않으면 되게 서로에게 곤란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거 너무 중요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작가님들은 근데 뭐 미술관이랑도 같이 하실 때가 있고 독립 큐레이터랑 같이 하실 때도 있고 뭐 기금이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고 되게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제가 고성이라는 사진 작가와 뭔가 전시를 준비하고 있는데 제가 어느 날 고성한테 고성이 최근에 어디서 영상 작업하신 거 봤는데 그거 되게 좋던데요? 그거 좀 그러면 이번에 전시에 두면 어때요? 이런 얘기를 만약에 한다 했을 때 그러면 그래 영상 틉시다 이렇게 얘기가 잘 됐어요. 근데 그러면 영상을 틀 빔 프로젝터랑 뭐 그 장비는 누가 가져와야 되지? 갑자기 여기에 뿅 나타나는 게 아니죠. 그게 물론 그쵸, 공간에 그쵸. 갇혀져 있다면 너무 좋지만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했을 때 그럼 저는 또 이제 기획자에서 입장에서 근데 이 영상이 어떻게 해야 잘 보여질지는 작가님이 제일 잘 아시니까 작가님이 가져오시면 어떨까요? 근데 작가 입장에서 난 사진으로 참여하기로 했는데 영상을 요청한 건 기획자니까 기획자가 준비해 와야지. 약간 그렇게 뭔가 대화가 묘연해지는 순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런 디테일까지 물론 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겠지만 네네. 적어도 네, 어떤 부분까지를 기획자에 기대하는지는 저도 좀 더 궁금하고 그래서 이분이 정말 글만 필요하신 걸까? 아니면 정말 그런 작업, 신작 준비의 어떤 과정을 같이 하고 싶은 걸까? 뭐 등등을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새로 집을 들어갈 때 약간 입주 체크리스트 같은 거 있잖아요. 뭐 청결 상태, 네. 뭐 고장난 거가 있는지 그런 것처럼 그 전시를 만들어 가는 데에 있어서 체크리스트들을 네. 만들면 너무 좋겠어요. 내가 어디까지의 내 책임인가, 어디는 공동인가, 어디는 뭐 돈을 받고 하는가, 돈 안 받고 하는가, 뭐 이런 것들. 맞아.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걸 하라고 뭐 표준계약서나 이런 걸 만들었 것 같기도 한데 맞아요. 항상 저희가 너무 바쁘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일단 막 전화부터 하고 카톡부터 남기고 네. 이렇게 뭔가 그 시간에 쫓기듯 하면서 하는 일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어떤 쫓겨서 약간 코너에 몰렸을 때 되게 난감해지는 상황들이 저뿐만 아니라 근데 작가님들한테도 똑같이 있을 것 같아요. 뭐를 할 수 있고 할 수 없고가 서로 명확해야 일이 빨리빨리 진행되는데 나중에 오해가 쌓이면 사실 어렵죠. 저는 그거 많이 보는 것 같아요. 나와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있는가. 맞아. 그거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목표를 가지고 있는가는 어떻게 확인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뭔가 예상치 못한 일이 생긴다거나 준비가 좀 뭔가가 덜 되거나 했었을 때 가령 좋은 전시를 만들고 싶다가 공동의 목표가 된다면 맞아. 어떻게든 그러면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해보려고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방안을 찾고 할 텐데 내가 생각했던 것과 이 사람은 다른 거를 보고 일을 함께 하고 있구나를 느낄 때는 그런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한 순간이나 뭔가 차선책을 마련해야 되는 순간에 다른 이야기를 한다거나 아니면 연락이 안 된다거나 이럴 때들인 것 같아요. 연락이 안 되는 게 가장 최악 아닌가요? 네. 근데 이 사진 속에 보면은 이제 아이의 유모차와 아이의 그런 뒷모습, 손, 작은 발 이런 장면들이 계속 유난히
다가와요. 전시를 보고 있는 유모차. 사실 전시를 보는 게 아니라 놓여진 거죠. 전시장 아이. 앞에 놓여진 아이. 놓여진 아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아이와 이 모든 것을 동행하고 싶은 어떤 의지 같은 게 담겨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맞아요. 이때 네. 이 당시에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아이를 맡기고 일을 하는 대신에 아이랑 좀 같이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싶다. 내 일의 현장에 아이가 같이 들어와 있는 모습을 보고 싶다, 만들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지냈는데 약 1년이 지난 후에 저는 같이 할 수 없다. 시행착오로. 네. 같이 있는 상황에서 일을 할 수 있게 해보려고 여러 가지 수를 더 봤지만 녹록지 않다. 그리고 그게 저뿐만 아니라 아이한테도 그렇게 녹록지 않은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겠네요. 이제 깔끔하게 어린이는 어린이집으로 가거라 하고 어린이집에 이번 달부터 등원을 시켰고요. 우와. 저도 좀 더 이렇게 분리된 환경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무님은 그래서 저의 그런 애쓰는 현장을 또 가까이서 보신 일도 있어가지고 아마 더 공감을 하실 것 같아요. 제가 식은땀도 많이 흘리고 그날도 또 울고 뭐 그랬었죠. 네, 그 바롬님께서 곧 준비하고 계신 전시가 있는데 바롬님의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는 그 전시에서 아이와 함께 바롬님이 계신 집으로 제가 찾아가서 이제 이런저런 이제 인터뷰를 나눴었던 시간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아이도 보고 함께 얘기하다가 아기가 이제 뭔가를 요구하면 그 얘기를 들었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 과정들을 지켜봤던 것들이 떠오르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총 5분을 집으로 초대했는데 솔직히 한 3번째부터는 좀 포기하고 싶었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제 머릿속의 상상은 이렇게 뭔가 아이가 저의 품에 이렇게 얌전히 안겨있고 둥가둥가 하면서 두런두런 담소를 나누는 상상을 했는데 전혀 그렇지 못했고요. 아이는 아이대로 뭐 이제 낯선 사람이 어쨌든 집에 오니까 좀 더 그래서 칭얼거리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뭐 이제 오신 분들의 뭐 짐이나 뭔가 물건 같은 거를 막 덥석덥석 만지고 입에 막 넣고 막 이런 시도를 해서 땀을 많이 뺐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1년 전에 저는 꿈꾸고 있었어요. 아이와 함께 일할 수 있는 예술계 일을. 그리고 또 기대를 했던 것 같아요. 요즘 미술관 뭐 혹은 예술계 전반에서 뭐 접근성이라든지 뭐 쉬운 글쓰기라든지 또 뭔가 포용적인 뭔가 뭐 나와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자리 그런 것들을 계속 만들고 있다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잘 만들어져 있겠지라는 기대도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만들어져 있지만 실제로 그 안에 들어가 보면 뭐랄까 아직 이런 부분은 좀 부족하구나 그런 것들을 느끼면서 차츰차츰 좀 포기한 부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뭐 예를 들면 경사로가 뭐 잘 만들어져 있어서 유아차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이제 그것도 어떻게 보면 좀 많이 발전된 접근성이죠. 그런 그쵸. 것들을 아예 없는 상황과 경사로도 비교해보면 없는 곳들이 원래 더 많으니까. 네. 근데 제가 이제 아이를 데리고 들어갔을 때 뭔가 진지한 예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아기가 운다? 이거에 대한 뭔가 대처는 사실 되게 개인에게 지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대처 방안은 이제 퇴장인 거죠. 그러니까 그 눈초리라든지 어쨌든 그 분위기를 해치면 안 된다는 그걸 뭐 매너 문제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순간은 결국에 나와야 되는 상황에 좀 처하면서 약간 이제 분노도 이렇죠. 포용적인 거 맞아? 정말 모두를 위해 열려 있는 거 맞아? 네. 그게 꼭 뭐 저와 제 아이한테 일어난 일이라서 분노를 했다기보다는 제가 어떤 뭐 장애 예술 관련 사업에 관찰자로 참여했을 때도 뭐 사업의 취지나 이런 건 다들 너무 막 공감을 하다가도 뭔가 돌발적인 예측하지 못한 예상 밖의 상황이 벌어지면 다들 되게 당황하게 되고
뭔가 어떻게든 이걸 막 수습하려고 뭔가 하는 모습들이 아직 갈 길이 멀구나. 나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그런 키워드들을 가지고 좀 1년 동안 계속 고민했던 것 같아요. 일부에서의 제가 꺼냈던 질문들이랑도 사실 이어지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사회가 어떤 다양한 존재들을 좀 수용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했을 때, 그 얘기 중에 제가 떠올렸던 사람들은 다양한 몸에 다양한 신체 반응을 하는 사람들도 떠올리고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말씀해 주신 아이도 그렇고 장애가 있는 분들 중에서도 그 미술관의 접근성을 생각했을 때 반응을 다양하게 하는 여러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미술관 안은 조용해야 되고 만지면 안 되고 만지면 안 되고 막 이런 어떤 규칙들 때문에 그런 문화생활 관람에서 계속 소외받고 배제되는 어떤 위치들이라든지 그런 제가 만나왔던 여러 사람들이나 들었던 이야기들도 많이 떠올렸던 것 같아요. 분위기가 많이 좋아지긴 했거든요. 한국도 접근성이나 장애예술 관련된 사업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 그런데 이런 휠체어 턱이 생기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게 그 공간을 이제 이끌고 있는 사람들이 그 안에서 얼마나 많은 변수들과 다양한 사람들의 다름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고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일들을 같이 순발력 있게 마주해 나가느냐? 좀 그게 늘 중요하게 있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쉽지는 않아서 변화가 계속 필요하지만. 네. 그래서 막 그런 논의들 하잖아요. 어떤 공간을 우리가 조성해야 그런 어떤 소위 약자라고 여겨지는 사람들이 포용할 수 있느냐 하는 논의를 할 때 저는 되게 정말 단순하게 그 신생아, 아이가 있을 수 있는 환경이면은 대부분의 것들이 아마 다 갖춰진 곳일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예를 들면 그런 유아차가 들어올 수 있는 뭐 경사로가 있고 뭔가 냉난방이 수월하게 돌아가고 있고 그리고 휴식할 수 있는 공간, 조용하고 어둡고 거기서 뭔가 수유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돼 있고 낮잠을 필요하면 잘 수도 있는 뭔가 푹신한 그런 뭔가 있고 혹은 음식이나 뭐 물을 데울 수 있는 뭔가 있고 이런 것들이 근데 생각해 보면 그런 것들이 다 어른들에게도 다 좋은 것들이거든요. 우리가 잠시 정말 눈을 붙일 곳이라든지 목마를 때 물을 마신다든지 아니면 엘리베이터를 타고 편히 들어갈 수 있다든지 하는 것들은 사실 모두에게 다 좋은 것들이라 그런 것들이 단순히 내가 아이가 있으니까 여기에 맞춰줘 이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하면 좀 어떨까? 그렇게 얘기해보고 싶은 순간들이 있었어요. 아이가 없이 산 세상이 훨씬 더 길었으니까 이런 걸 생각하게 된 지 뭐 고작해야 1년밖에 안 된 거죠. 그것도 제가 그런 상황에 놓여 보니까 그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지 사실 그게 아니면 그냥 너무 당연하게 뭐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우리가 그러니까 불편한 상황에 놓일 수 있는 일들을 되게 잘 깔끔하게 도려내 왔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일을 수월하게 돌아가기 위해서 뭐 예를 들면 돌발 행동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지 않는다. 뭐 다른 세대가 섞이면 뭐 불편할 수 있으니까 연령별로 뭐 세대별로 쪼개서 특정한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집중력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커뮤니티나 프로그램을 만든다. 맞아. 그래서 저도 정말 애기도 처음 안아봤거든요. 애기도 처음 안아봤고 그래서 이것들이 내가 되게 훈련이 안 돼 있는 것 같다. 그래서 그 말씀드렸던 장애예술 프로젝트에 참여했을 때도 제가 너무 그런 당황스러운 것들이 이런 상황에 놓여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뭔가 어떤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 있을 때 내가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예를 들면 이 곤란함을 이 얼굴에 드러내는 것도 해도 되는지 안 되는 건지 도움을 청해도 되는 건지 아닌 건지 그걸 모르는 상황에서 어떻게든 이걸 뭔가 하하호호 이렇게 풀어가려고 되게 애를 썼던 기억이 나요. 어쩌다 저희가 이렇게 됐을까요?
뭐 도시화가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런 환경이 되지 않았을까요? 가족도 음. 핵가족화가 되고 음. 더 나와 다른 세대들과 함께 어우러져 가지 않는 쪽으로 계속 발전해 나가고 음. 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되게 특수한 사람들만 묶어 놓는 쪽으로 음. 많이 되잖아요. 뭐 학교라든가 아니면 일터라든가. 음. 그러니까 타인들을 그쵸. 타자들을 되게 비인간화한다는 게 요즘에 되게 또 이슈가 음. 있잖아요. 네. 미술계에서도 비인간화에 대한 주제로 또 막 전시들도 있고 한데 그렇게 아이가 주변에 없었던 것들 그리고 혹은 음.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주변에 일상생활에서 많이 못 만났던 것들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다 이런 타자들을 비인간화하는 쪽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게 아닌가. 음. 그래서 그런 구조적인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음. 가족 중에 아기가 계속 있고 옛날 우리 계속 막 태어나서. 60년대 막 이럴 때처럼 대가족들이 항상 음. 살고 내 아이가 아니어도 막 사촌들 들쳐매고 그런 시간들도 있고 하면은 '아이들을 위해서는 이거를 뭐 어떻게 해야지.'라는 식으로 구조가 건물 만들 때도 바뀌었을 것 같은데 그리고 뭔가 중요한 얘기를 하다가 애가 울어도 그냥 '그럴 수 있지.' 생각할 것 음. 같은데. 음. 이게 도시가 만들어질 때 그 도시를 계획하는 사람의 관점에서 음. 만들어지니까 주로 그 계획을 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들의 입장이라는 것이 음. 어떤 신체에 어떤 태도를 지닌 건지가 반영이 되는 음. 것 같아요. 저는 음. 약간 삐뚤어진 생각일 수도 있는데 우리가 뭐 예를 들면 그럼 어린이 전용 공간 이런 데 가면 또 음. 되게 막 총천연색의 음. 뭐랄까 어른들이 봤을 때 뭐 다소 유치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그런 음. 어떤 전형적인 형상들이 있잖아요. 뭐 동물 캐릭터가 있다든지 뭐 이렇게 음. 둥근 모서리와 되게 화사한 색의 뭔가 색으로 둘러싸여 있고 그런 공간에 갔을 때도 약간 마음이 편치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음. '얘네들은 이런 걸 좋아할 거야.'라고 물론 어떤 연구를 통해서 그게 반영된 부분도 있겠지만 너무 그렇게 또 아이만을 위한 공간에 갔을 때 또 성인으로서 느껴지는 그런 뭐 묘한 거부감 같은 게 있더라고요. 음. 아이에 대한 어른들의 그걸 만드는 어른들의 뭐 네. 어떤 또 한 음. 방향의 관점들이 네. '아이의 공간들은 이럴 것이 이 음. 아이들의 공간은 이래야만 한다.'라는 어떤 반복적인 음. 미감을 만들 때가 있는 것 같다? 네. 그런 생각을 해서 음. 요즘에 제 조카도 장난감들이나 음. 이런 것들 보면은 좀 속이 많이 상하고 아쉬운 것 같아요. 그쵸. 저도 네. 그 이제 장난감 같은 걸 엄청 많이 물려받게 되는데 음. 대부분이 이제 플라스틱이고 이제 아이들의 그런 관심을 사기 위해 막 이렇게 소리들이 많이 나고 불빛이 나는데 그 소리라는 것들이 사실 되게 좀 조악해요. 이렇게 소음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음이 너무 단조롭거나 하는데 좀 아이들한테도 이런 단음의 삑삑거리는 소리 말고 좀 더 풍성한 예를 들면 음. '음악이 있을 수는 없는 걸까?' 그런 생각도 해 보게 됐는데 아마 뭐 그런 거 이제 단가 그러니까 잘 그쵸. 망가질 수 있으니까 그 기능 자체를 그렇게 복잡하게 안 넣는다든지. 많은 음. 것들이 대량 생산이나 어떤 진짜 생산성의 원리로 가 가격 대비 좋은 음. 효율을 갖는 방향으로 사람도 대하고 물건도 만들고 하니까 점점 단순한 형태와 그런 것들로 좁아지는 음. 부분들이 생기고 그러니까 사람도 빠르게 해석 가능한 분류 체계로 이렇게 음. 세대별로 분류하고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파악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나올 수 음. 없게 더 제외되고 안 보였으면 좋겠고 그런 식으로 좀 '이 세계가 어느 시점부터 계획된 것 음. 같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 번 더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저 장난감 하니까 생각난 게 제가 되게 좋아하는 유명한 작가 중에 알렉산더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 모빌 만든 칼더? 맞아. 네. 알렉산더 칼더 맞죠? 칼더. 알렉산더 맞는 것 같습니다. 그죠? 네. 칼더가 원래 장난감 만들었다고 들었었거든요. 장난감을 만든 사람이었다가 그 작가의 초기 작품을 좋아하는데 자기가 만든 그런 오토마타 그런 움직이는 인형 같은 장난감들로 실험음악을 하는 음악가랑 같이 인형극을 만든 작품이 있어요. 네. 좀 그런 그 작품을 보고 너무 그 작가를 더 좋아하게 됐었거든요. 그래서 제 꿈은 좀 그렇게 어린이들이랑 요즘에 만든 장난감이나 그런 아이들 도구나 환경은 너무 매끈하고 네. 그냥 버튼 누르면 막 불이 무조건 너무 부드럽게 다 잘 되는데 그런 것들도 재밌지만 조금은 삐끄덕거리지만 아름다운 어떤 장난감이나 공연들을 같이 좀 해보고 싶다? 그런 것이 저에게도 꿈으로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상상이 됩니다. 조카한테 그래서 종종 장난감 만들어주고 일부러 삐뚤빼뚤해도 제가 막 책도 이렇게 조그맣게 뭔가 만들어서 주거든요. 그런 것들이 떠오르네요. 사실 제가 그런 걸 너무 하고 싶어서 작년에 약간 이 분노에 차있던 시기에 그래서 아이들을 위한이라기보다 같이 올 수 있는 어떤 그런 전시와 공연인데 거기에 되게 막 락 음악 하시는 분도 있고 뭔가 막 때려 부수는 막 그런 것도 있고 되게 뭐 난해한 현대미술처럼 보이는 것도 있고 그런 걸 만들고 싶다고 썼다가 장엄하게 떨어져서 깨갱 했던 그런 경험이 있는데 김무님과 리트라이를 해보고 싶네요. 기획해 주시면 같이 만들어 보겠습니다. 때려 부순다니까. 네, 고성님은 조카들을 보면서 뭔가 저희가 나눴던 그런 어떤 상황을 느껴보신 적이 있으세요? 거의 저는 조카들이랑 집과 주변에서만 놀고 네. 어떤 고도화된 문명의 영역으로 접근을 안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냥 정말 단순한 거 하고 놀거든요. 놀이터 가서 흙 가지고 놀고. 그게 좋죠. 가는 길에 막 꽃이랑 이런 거 풀들 이름 찾아서 막 얘기하고 집에서 그런 종이 인형 같은 거 뽑아가지고 막 만들고 놀고. 아주 사랑스러운 장면이 떠오르네요. 그래서 이게 제가 막 자꾸 그런 뭐 아이나 포용성 이런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이게 어떤 그 나라는 황바롬이라는 한 사람의 어떤 욕망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또 말씀 들으면서 생각이 나네요. 그러니까 대의를 말하지만 사실은 나의 어떤 되게 검은 속내를 하기 위한 빌드업이랄까요? 맞아요. 그 TV 쇼 같은 거 있잖아요. 어린아이들이 보는 티니핑이라던가 그런 류의 영상 매체들을 보면서는 많이 드는 생각은 너무 그 안에서도 선과 악의 구조 그리고 색깔로 남자 여자를 가르는 것들 그 구조가 너무 강하게 아이들한테 심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그 부분은 좀 제가 비판적으로 생각을 하게 돼요. 저는 재밌었던 게 조카애가 자동차 되게 좋아하는데 조카애가 보는 뭐 타요버스나 그러니까 아이들의 컨텐츠가 너무 당연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이 이제 이야기의 재료가 되잖아요. 소재가 되잖아요. 마음에 살짝 걸리면서도 신기한 거는 그 어떤 자본화돼서 나온 여러 가지 시스템들이 너무 자연스럽게 계속 모든 컨텐츠에 있으니까 시야가 너무 그쪽으로만 그러니까 아이들이 재밌어하는 게 쇼핑이 돼 버리고 막 장 보러 가고 막 이런 것들이 우리가 다 하고 있는 거니까 너무 당연하고 거부할 수 없는 건데도 좀 더 다양성을 경험했으면 좋겠는 마음이 드니까
이 컨텐츠마저도 요렇게 좁혀지는 게 조금 아쉬운 마음이 들었다. 물론 다양한 컨텐츠가 있지만 또 대중적으로 아이들이 좋아하나라는 질문이 저한테도 있어가지고 그런 생각들을 좀 해보게 된 것 같아요. 네. 그냥 지금 환경 자체를 부정할 수가 없는 거여서 그런 이야기들이 생기는 건 너무 당연하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근데 바로님이 작년 자료를 보시면서 저희들 것과 연결된다고 생각이 드셨던 부분이 있다고 네. 하셨죠. 네. 그 부분은 제가 이제 보내드렸던 사진 중에 정말 1년 전에 제가 이제 뭐 아이를 데리고 여기저기 왔다 갔다 했던 그런 장면도 있고요. 그리고 또 같이 첨부했던 게 제가 내가 이런 전시를 생각하고 있는데 제목을 뭐라고 지을지 좀 추천해 줘. 그렇게 챗GPT한테 물어봤던 게 딱 1년 전이더라고요. 아, 작년 이맘때였어요? 네, 작년 오. 이맘때에. 그래서 제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삶을 살아온 사람들도 일상과 예술을 통해서 비슷한 감정을 공유하고 서로를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다는 내용의 전시 제목을 정해줘. 이렇게 하니까 뭐 이런 답변이었거든요. 일상 속의 교감, 서로의 발자취, 공감의 캔버스 이런 제목들이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말고 좀 더 제가 원하는 바를 명확하게 어떻게 말했냐면 때로는 무게, 수치, 질량 같은 객관적인 지표로 사람들의 추상적인 기억과 감정을 공유하고 공감하면서 공동의 감각을 나눌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는 전시의 제목을 다시 추천해 줘. 그렇게 했더니 또 어쩌고저쩌고를 줬는데 그것도 결국에 사용하진 않았지만 하여튼 그런 전시를 제가 한 1년 전 정도부터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을 들었고요. 그래서 그것들을 조금씩 만들어서 곧 발표를 앞두고 있어요. 네. 곧 발표를 앞두고 제가 이번 전시를 여는 글을 2분께 부탁드렸거든요. 네, 한 분은 원래 이런 미술 쪽 언어에 익숙하시고 그런 걸 굉장히 잘 하시는 분께 하나 요청을 드렸고 하나는 제가 미술 쪽과 별로 관계없는 분께 글을 요청드렸어요. 그분은 이제 숲 해설을 하시면서 또 싱어송라이터로 자기의 이야기를 노래를 짓고 직접 부르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저의 전시에 대해서 글을 써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요청을 드렸었거든요. 제가 요청드렸던 이유는 일단 이 전시가 제가 만들고자 하는 전시가 좀 그런 미적 성취가 중요한 전시가 아니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물론 그런 부분도 원하니까 제가 그 큐레이터 분과 같이 한 거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저희가 앞서 얘기했던 좀 그런 다양한 존재들이 한자리에 있는 기회가 좀 더 많으면 어떨까? 그게 꼭 사회가 아니라 저한테도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하고 만들었던 전시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비록 양육자지만 그래서 맨날 허구한 날 뭐 아이 용품 찾고 아이 컨텐츠 보고 뭐 아이를 위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아이를 키우지 않는 사람들, 아이를 키울 일이 없는 사람들하고도 더 얘기를 하고 싶다. 그런 좀 강렬한 감각에 끌려서 만든 전시인데 그래서 이런 어떤 좀 서로 다양한 존재들과 섞이고자 하는 저의 바람을 그 숲해설가이자 싱어송라이터인 분이 좀 자연의 관점에서 한번 써 주시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린 거죠. 그래서 그분이 지난주에 글을 주셨고 정말 제가 생각했던 것과 조금 다르긴 했지만 굉장히 마음에 드는 글을 받았어요. 와. 네, 그 글의 제목이 이제 3kg의 그루터기라는 제목의 서문이었는데 그 서문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자기가 숲해설을 하면서 어떤 나무를 봤는데 그 밑동이 이렇게 잘려져 있어서 그 흔히 식물들이 나무들이 하는 이파리를 통해서 광합성을 하고 양분을 얻고 그럴 수가 없는 나무였던 거예요. 근데 그 나무가 죽지 않고 여전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궁금해서 이렇게 식물을 잘 아시는 분께 여쭤봤더니 그 뿌리를 통해서
다른 나무들의 뿌리와 연결돼서 이렇게 양분을 공급받고 있는 거다. 그런 얘기를 이렇게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글에 이제 근데 이 나무가 뭐 사실 뭐 사람처럼 이렇게 뭐 부탁을 하고 "나 양분 좀 나눠 줘." 이렇게 뭐 한 게 아니라 그냥 자기가 필요하니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취한 거잖아요. 근데 다른 나무들도 그거를 뭐 거부하거나 거절하지 않고 또 이렇게 나누어 주고 그런 힘으로 이제 그 그루터기가 살아가고 있다. 그런 풍경을 묘사해 주셨는데 마침 제가 미리 공유받은 그 1년 전에 김모 씨의 글에도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어떤 내용이었죠? 네. 제가 1년 전에 10 월에 3 개의 글을 올렸었는데요. 정말 연결되는 단락이네요. 제가 굉장히 상실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야 되는 일이 있은 후에 홋카이도에 연구림에 갈 수 있는 기회가 생겼고 숲을 연구하는 연구원분들께 그곳에 대한 얘기를 들었었는데 홋카이도 대학에서 관리하는 숲 중에서 북쪽에 있는 숲에 사사라는 조릿대과의 나무가 있는데 그 제주도에도 되게 많이 있는 약간 대나무 같이 생긴 식물이에요. 근데 그 사사가 최근에 몇 년 사이에 번식력이 엄청 왕성해져서 그 숲에 원래 있었던 다른 식생들이 좀 사라지고 사사로 어느 순간 많이 뒤덮였는데 이렇게 사사란 조리대가 너무 빠르게 그 땅을 덮으니까 다른 나무들이 햇빛을 받을 수가 없어 갖고 많이 자라지 못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데도 되게 큰 나무들이 이렇게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 나무가 자라는지 퀴즈를 내주셨어요. 연구원 선생님께서 길 가다가 그 숲을 걷다가. 근데 인제 그 나무들이 자랄 수 있게 된 배경에 이미 쓰러져서 죽은 나무를 땅이라고 생각하고 그 나무에서 이제 다른 씨앗들이 씨앗들이 뿌리를 내려서 그 나무를 양분 삼아서 자라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그게 저한테도 좀 울림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종종 저희 방송에서도 좀 죽음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그런 얘기를 하고 뭔가 이 생의 순환이 너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되는 걸 알면서도 또 그 사이에 껴있는 인간사의 어떤 감정 같은 것들로 저는 많이 좀 괴로워하거나 기뻐하거나 그 희노애락에 아주 성실하게 빠져 사는 사람인 것 같은데요. 근데 인제 그런 상실의 슬픔이나 혹은 어려운 상황일 때 '그다음의 생명은 어떻게 삶을 살아가나.'라는 질문들에서 어떤 숲 안에서의 쓰러짐이나 죽음이라는 것이 어떻게 다음의 복잡한 생명들의 길을 또 만들고 혹은 사라지더라도 또 다른 길이 생기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알려준다라는 게 저한테 어떤 큰 가르침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인제 말씀해 주신 3 킬로의 그루터기 네. 또 이 나무 얘기도 되게 울림이 있네요. 예전에 자연이나 식생에 대해서 오랫동안 고민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 작가님께서 사람 입장에서 생각하는 나무가 죽는 순간이랑 실제로 나무가 스스로 뭐 나무가 죽는 순간을 언제인지 알 수 없는 거 아니냐고 그런 얘기를 해 주신 적이 있었는데 그런 것도 생각이 나고 그리고 그 제가 쓴 글에 그 나무 얘기 시작에 조카 얘기가 써 있어요. 구름이는 나를 보며 빵긋 웃는다. 그리고 혼자 창문 밖을 보며 웃고 있다. 이렇게 시작되는 텍스트여 가지고 그 얘기를 저도 조카의 어떤 생명력과 그 웃음과 같이 떠올리면서 적었다는 게 뭔가 바롬님이 얘기해 주신 내용들이랑 정말 좀 연결되는 것 같다? 그래서 신기하네요. 신기했습니다. 근데 3 킬로는 어디서 나왔나요? 3 킬로는요. 이제 써 주신 분이 그 나무의 뿌리로 연결된 그루터기에 대해서 먼저 글에서 언급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본인의 이야기를 꺼내놔 주세요. 그래서
자기가 키우는 이제 고양이가 있는데 구조해 와서 이제 업어온 고양이가 있는데 그 고양이가 아파서 이제 사람이 붙어서 계속 케어를 하지 않으면은 살아가기가 어려운 신체 환경의 고양이였던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것까지는 예측하지 못하고 이제 왔는데 알고 보니까 그런 병이 생겨서 그분이 자기의 어떤 시간, 나의 일, 나의 어떤 그런 일정 부분을 포기하고 그 고양이를 위해서 이제 돌봄을 해야 되는 상황에 처한 거죠. 그래서 그 순간에 되게 뭐 원망도 되고 왜 데려왔을까 이제 후회도 되고 하는데 이제 아까 말한 그런 그루터기의 일화들을 이제 생각하기도 하고 주변에서 되게 많은 도움을 받게 됐대요. 내가 이렇게 이런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누군가는 그 고양이를 위해서 뭔가를 만들어 주시기도 하고 이 고양이를 키우고 있는 본인을 위해서 뭔가 정말 도움을 주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받는 게 마치 꼭 그 그루터기들이 양분을 나눠주는 것 같은 그런 도움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 집에는 그 아주 작고 연약하고 돌봄이 필요한 3kg의 그루터기가 함께 살아가고 있다. 그런 내용인데요. 그 킬로수를 언급하신 이유는 제가 이제 아이가 없는 분들과 만날 때 이 전시에 계속 생각해 왔던 그런 뭐 추상적인 우리의 뭐 공감대 이게 아니라 어떤 특정한 킬로수 이거를 가지고 좀 대화를 끌어내보는 시도를 했거든요. 저한테는 그게 8.5kg라는 무게였고 제가 1년 전에 아이를 안고 막 열심히 돌아다니던 그 시절의 아기의 몸무게였어요. 3kg가. 저에게는 8.5kg가. 아. 네, 그래서 나에게는 8.5kg라는 아이가 있다면 다른 사람들한테는 이 무게는 어떻게 다가올까? 그런 질문들을 좀 1년 동안 안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김우님을 포함해서 그분들을 초대할 때 뭔가 8.5kg 상당의 자신에게 소중한 혹은 의미 있는 무언가를 들고 와 달라고 했더니 다 다른 걸 가져오셨어요. 그거를 살펴보는 게 너무 재밌었고 그 어떤 것들을 가져왔고 그래서 우리가 무슨 얘기를 했는지는 전시장에서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홍보로. 막간을 이용해서 그러면 네. 그럼 정확한 날짜와 홍보를 장소와 해주시면 제목까지 네. 말씀해 네. 주시죠. 네. 황바로움 개인전의 제목은 사이의 아이라는 제목이고요. 이제 추석 연휴가 지나고 10월 11일 토요일부터 10월 19일 일요일까지 경기도 광명에 있는 갤러리 광명이라는 곳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근데 결국에는 조형 작업을 하는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저는 제가 익숙하고 제가 잘할 수 있는 방식의 뭐 인터뷰, 글 같은 거를 전시의 형태로 두었고 그 장면을 같이 기록해 주신 사진 작가분이 계셨어요. 김동희라는 멋진 사진 작가분이 계셨고 또 저의 1년 동안 함께 희노애락을 겪었던 또 많은 육아용품들을 이제 보내주는 설치 작업을 하는데요. 거기에는 또 정말 멋진 제가 항상 함께하고 싶었던 작가 오로민경이 또 협력 작가로서 같이 장면들을 꾸리는 그런 전시입니다. 근데 얘기가 나온 김에 또 궁금한 게 네. 제가 만약에 8.5kg의 뭔가를 가지고 우리 집에 와주세요란 부탁을 고성님께 했다면 뭘 가지고 오셨을 것 같아요? 그 소중한 무엇인가인가요? 아니면 더 좀 구체적인 뭔가가 있을까요? 제가 디렉션을 막 엄청 구체적으로 드리진 않았던 것 같은데 뭐 소중하거나 의미 있거나 네, 아니면 의미 나와 있거나. 뭔가 시간을 같이 보내는 무엇인가? 호호. 조카 업고 가는 거 아니에요? 8.5kg가 이미 넘었을 것 같아서 이미 넘어서 글쎄요. 뭐가 좋을까? 제가 왜 8.5kg라는 무게를 생각하게 됐냐면 그게 뭐랄까 막 아예 못 들 정도로 무거운 건 아닌데 오래 들고 있으면 꽤 힘든 무게거든요.
그래서 음. 그게 어떨 땐 짐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어떨 때는 되게 이렇게 소중해. 뭐 이만큼이나 있어. 막 맞아. 그렇게 질량으로 다가오기도 해서 그런 것들이 뭐 다른 사람들에게도 생각해 보면 있지 않을까? 제가 떠올렸던 건 뭐 그런 거였어요. 예를 들면 오래 키운 화분일 수도 있고 아니면 좋아하는 소설책의 무게일 수도 있고 아니면 여행을 좋아하시는 분이면 뭐 기내용 캐리어 같은데 채워가는 뭔가일 수도 있겠다. 예. 방금 저 그 생각했어요. 그 8.5kg면 한 일주일 가까이 어딘가를 갈 때 뭘 챙겨 갈까 정도로 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뭘 챙기시나요? 아마 그렇게 되면 캠핑 용품들이 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최소한의 옷이 있을 것 같고 뭐 카메라 하나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고성님은 사진 작가님. 뭔가 리조트나 호텔파가 아니라 캠핑파시군요. 네. 약간 자연인이었던 시절도 있으셨잖아요, 고성님. 네. 야생에서 잘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 생활들을 추측해 보면. 버버리 입은 도시 남자라고 생각했는데 또 다른 면모가 있으시군요. 되게 네. 효율적인 거를 또 굉장히 음. 좋아한다고 느껴서 도시에서 잘 만들어진 좋은 어떤 물건들 현명하게 잘 쓰면서 사는 그 삶에서도 잘 즐기시는 것 같고 아예 그런 것들이 없는 어떤 야생의 세계에서도 또 그런 속에서 좀 잘 지내시는 것 같아요. 그러신가요? 네. 좋아합니다. 진정한 도인입니다. 가리지 않고 다 잘 지낸다. 그러게 뭐 그런 표현 뭐가 있죠? 약간 수륙 양용 같은 느낌으로. 네. 뭐 1박 2일, 2박 3일 정도는 도시도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오랫동안 간다 그러면 조금은 더 자연 속에 있는 걸 선호하게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그래서 8.5kg 정도면 1박 2일 정도의 양은 아닌 것 같고 네. 그쵸. 커다란 백팩에다가 이런 거 저런 거 챙겨서 캠핑장으로 가지 않을까. 그래서 정말 그런 무게,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같은 무게지만 무얼로 그게 구성되어 있느냐는 다 다른 거를 구경하는 재미가 굉장히 있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뭐 이렇게 남에 대해서 사실 알게 되는 게 그런 거잖아요. 뭐 직업이 뭐냐, 뭐 결혼을 했냐 안 했냐, 뭐 남자냐 여자냐, 뭐 그런 걸로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데 오히려 좀 그런 물건들을 보니까 그런 구분이 좀 별로 필요 없게 된 순간들이 있어서 좋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이제 결혼한 지 9년 만에 무려 9년 만에 이제 아이가 이제 태어난 건데 그래서 저는 저의 앞에 양육의 세계가 활짝 펼쳐졌을 때 좀 약간 두려웠거든요. 좀 뒷걸음질 치고 싶고. 그리고 아직도 이렇게 아이가 없는 분들하고도 나는 친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내 관심사가 또 이렇게 뭔가 뭐 아이에 포커싱 되면은 점점 멀어지게 될까? 좀 그런 두려움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그것도 있는 거죠. 나랑도 아직 친구해 줘. 네. 남들은 아이가 있고 없고로 너와 나를 되게 다른 세계 종족으로 볼 수 있지만 우리가 아직 그래도 나도 8.5kg가 있고 너도 8.5kg가 있잖아. 네.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 대화할 수 있을 거야. 그런 좀 희망을 가지고 시작했는데 또 어떤 분은 제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아이 그래도 다르죠."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했어요. 그분도 혹시 쌉티신가? 근데 이렇게 "에이 다르죠." 이렇게 하는데 또 오히려 약간 속 시원하기도 했어요. "에이 그래 뭐 우리가 각자 다 다른 삶을 사는 거지 자기의 어떤 선택에 의해서." 네. 그런 생각들을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전시가 너무 기다려집니다. 네. 네 이렇게 좀 뭐랄까요?
배포는 컸지만 형태는 어떻게 될지. 물론 저에게는 대작가님이 함께 해 주고 계시니까 멋졌으면 좋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요. 그냥 어쨌든 제 스스로의 정체성이 작가는 아니라고 계속 이렇게 좀 유보하고 싶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시를 하는 이유는 결국엔 전시가 저에게 가장 익숙한 방식이고, 그리고 제가 이렇게 좀 같이 얘기 나누고 싶은 사람들이 결국에는 저처럼 이 전시라는 형태가 익숙한 사람들인 것 같다. 그러니까 전시를 통해서 제가 만나고 싶은 사람들이 1차적으로는 예술계 동료들인 것 같고, 그리고 동시에 예술계와 별로 그렇게 상관이 없는 저희 이제 육아세계 동지들, 그게 뭐 특정한 누구라기보다 저와 같은 시기를 좀 겪고 있는 사람들도 이 전시에 좀 와서 좀 이렇게 즐기시다 가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양육자 코너를 또 거기 만들어 놨습니다. 네. 전시 스포일러 얘기해도 돼요? 네네. 저랑 오로민경이라는 작가와 바롬님이 같이 꾸리고 있는 공간 이름이 토끼 쉼터거든요. 약간 지긋지긋하다는 표정 방금 지으신 거 아니죠? 이름은 누가 지었습니까? 저희 같이 지었어요. 왜냐면은 이것도 설명해도 되나요? 아니면 네네. 너무 스포일러인가요? 아닙니다. 이미 뭐 공개됐을 네. 시점이어서. 왜냐면은 이제 바롬님이 아이들 육아 용품들을 이제 이 전시를 통해서 나눔을 하려고 하시는데, 주로 이제 당근마켓을 이용해가지고 육아하시는 분들이 많은 이제 물건들로 서로 거래를 하고 지지와 응원을 보낸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물건들을 이제 나눌 때 그 당근마켓에서 당근을 찾는 수많은 토끼들. 근데 이 토끼들이라고 하면은 육아를 하는 육아인들도 있지만, 사실 이 아이라는 어떤 정체성이 누구에게 마음에게나 어떤 한 부분의 당사자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이 용품이 이 안에 있지만 어떤 고립감이나 삶에서 어떤 조건들 때문에 이렇게 두려움을 느끼는, 그래서 한 발짝 나가기 어려운 사람들이 좀 쉴 수 있는 서로 만나고 쉴 수 있는 어떤 그런 시공간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저희가 토끼 쉼터라고 이름을 네.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고립감에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토끼 쉼터 와서 쉬고 가셔라. 깊은 산속 옹달샘 네. 누가 와서 못나요 같네요. 옹달샘을 만들어놔야 되나요? 도시 한가운데에서. 저희의 눈물로 옹달샘이 만들어지죠. 감동적이고 사람들이 울고 가는 거 아니에요? 거의 네. 퍼포먼스죠. 가면은 계속 누가 울고 있는.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고성님이 올려주신 그런 책자들의 발췌, 또 아마 다 다른 책에서 발췌를 하신 것 같아요. 이승우님의 책 2권과 네. 최은영님의 건. 근데 이 단락들도 되게 뭐랄까 단순히 그냥 내 일이라서가 아니라 그냥 분명히 다른 얘기인데 어딘가 연결되어 있다고 느꼈거든요. 그래서 요 책들을 이때 어떤 점이 마음에 들어와서 찍어 올리셨는지도 궁금하네요. 일단은 전시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 창작에 대한 발췌를 제가 해 놓은 거가 있는데요. 이게 우리 팟캐스트에서 정말 많이 거론되고 있는 이승우 작가님 거가 나오는데 언제 한번 이승우 작가님 특집 해야 될 것 같아요. 고요한 읽기라고 작년에 제가 열심히 읽었던 책이에요. 거기에서 창작자한테 영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는 보통 영감이 어떤 창작의 출발점이라고들 알고 있지만, 이 보르헤스가, 그 작가 보르헤스가 시작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완성하게 하는 것이 영감의 뜻이라는 말을 했다고 하고, 그것을 이승우 작가가 자기의 해석으로 글을 쓴 거예요. 읽어볼까요? 네. 꿈을 통해 생명을 탄생시키는 작업에
불에 신의 생기가 필요했다. 창작에는 영감이 필요하다. 그런데 영감의 시간은 보르헤스의 이 소설의 의지에서 유추하자면 광범위하게 유포된 상식적인 인식과는 달리 처음이 아니라 나중이다. 보르헤스의 소설은 초월자인 신의 외부로부터의 도움이 창작자의 부단하고 필사적인 노력과 시도 다음에 왔다고 말한다. 작품을 시작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완성하게 하는 것이 영감이라는 뜻이 아닌가. 영감은 창작자의 실마리가 아니라 매듭이다. 고민하고 애쓰며 시행착오를 거듭하는 창작자의 작업실로 찾아와 한 세계를 완성하게 하는 것이 영감이다. 용 그림의 눈동자는 마지막에 찍힌다. 신은 흙으로 만들어진 형상에 생기를 불어넣는다. 그 역은 아니다 라고 하면서 이야기가 있는데, 저는 이게 사진을 다뤄서 그러는지 몰라도 뭔가 대상을 마주하고 촬영을 하는 순간과 이것이 작업으로 엮이는 순간에는 시차가 있어요. 현장에 있었을 때와 그것을 다시 돌이켜 보면서 또 다른 이미지들, 또 다른 순간들과 이렇게 맞대어 놓거나 나란히 놓으면서 내가 정말 하려고 했던 거는 무엇일까? 내가 했던 생각은 무엇일까? 내가 그때 느꼈던 것은 정말 무엇일까?를 생각을 하면서 창작의 일들이 일어난다고 보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한테 있어서도 창작은 이미 시작됐었고 그것을 어떻게 엮는가 부분에서 영감이 또 크게 작용을 하는 것 같아서 이 일의 순서가 여기 보르헤스가 이야기했던 창작과 영감의 시차와도 맞는 것 같아서, 네, 좋은 언어화가 된 개념이 여기 있구나 싶어서 덥석 물어놨습니다. 그런데 제가 본 폴더에 있는 글은 다른 파트긴 했는데 향수병 이야기와 찻잎 이야기와 그것도 있죠. 네, 같은 책에서 있는 네. 내용이죠. 같은 책 안에 있는 것인 거군요. 네. 향수에 대해서 그러면 바롬님이 한번 인상적이었던 문장을 읽어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두 번째 단락을 읽어볼게요. 향수는 돌아가려는 마음이다. 떠나온 곳에 대한 그리움인 향수는 동시에 떠나온 시간을 향한 그리움이기도 하다. 떠나온 곳, 과거가 돌아가려는 곳, 미래가 된다. 돌아가려는 곳은 떠나왔던 곳이다. 새로운 장소가 아니다. 그의 미래는 과거에 있다. 새로운 시간이 아니다. 떠나왔던 곳. 과거의 시간을 단순히 추억하거나 복원하려는 것이 아니다. 떠나왔던 곳, 시간으로 가서 자신의 삶을 살려고 하는 것이다. 이게 앞장에서 이야기를 이제 설명하듯이 나온 부분인데, 그제 그 페이지 상단에 보면은 불완전한 존재의 상태를 견디기 위해 향수를 불러오고 향수에 매달린다. 향수에 의지해서 산다. 이 문장을 설명하는 문단이었었어요. 저는 이 촬영해주신 페이지에서 그런 문장들이 자꾸 들어오거든요. 매달린다, 의지해서 산다, 자신의 삶을 살려고 한다. 그런 것들이 되게 뭐랄까요. 그러니까 저의 한정에서 생각해보면 제가 어떻게 보면 좀 약간 그 발버둥 쳤던 1년간의 시간도 이런 단어들로 묘사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자꾸 눈에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 8.5kg를 다른 사람들의 8.5kg를 보면서 그게 나뿐만이 아니구나 그런 생각들 아마 여기에도 녹아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 언급해주신 동사들이 좀 내가 이렇게 어쩔 수 없이 내가 하게 되는 것 같지만 자세히 또 생각해보면 되게 능동적인 액션들이거든요. 적극적으로 삶을 살아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내 기준엔 자연스럽지만 그 첨부해주신 것 중에 그 정신과 생각의 균형이 맞아야 된다. 또 그런 단락도 있잖아요. 찻잎에 비유를 하시면서.
그래서 그렇게 살려고 애쓰고 뭐 의지하고 발버둥치고 하면서 결국에 이 균형을 찾아가는 게 뭐 모두에게 중요한 것 같다. 그런 생각으로 좀 귀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자꾸 뭐 비양육자의 얘기와 양육자 얘기 이런 것들을 좀 동시에 보여주고 싶었던 이유도 약간 너무 그 어떤 예를 들면 아이를 키우는 뭐 힘듦 뭐 혹은 글쎄요 뭐 그런 얘기들에 너무 집중하고 싶지 않고 좀 뭔가의 밸런스를 맞추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나 봐요. 근데 그래서 제가 이 전시를 설명하는 글을 쓸 때도 처음에는 뭐 양육자와 비양육자 뭐 이런 식으로 썼다가 근데 또 그게 또 너무 이분법적으로 네네. 두세 개를 완전히 갈라버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결국 그 표현은 쓰지 않기로 했지만 어쨌든 저는 이쪽 세계와 저쪽 세계의 어떤 사이에 있었고 또 지금 제가 또 양육자가 됐다고 해서 제가 영원히 또 양육자로서 사는 건 아니잖아요. 뭐 예를 들면 아이가 이제 뭐 독립을 해서 더 이상 양육의 의무가 저에게 없을 때가 찾아올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생각하기 싫은 그런 어떤 비극이 생겨나서 제가 더 이상 양육자 포지션이 아닌 일이 생길 수도 있지 뭐 그런 생각을 하면서 너무 이 두 개를 균형을 중시하되 분리해서 생각하지 말자. 그런 생각들을 최근에 하고 있었어요. 사이의 아이가 전시 제목인데 아이가 영어 I, 나를 얘기하는 거기도 합니까? 네. 그래서 좀 제가 허구한 날 아이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어쨌든 뭐 아이가 아파서 뭐 아이한테 뭐 먹을 수 있는지 뭐 등등 아이가 뭐 잠을 뭐 언제 잤고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해서 '아 이제 아이 얘기 좀 그만해야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한편에 그 아이가 되게 여러 문화권에서 다양한 의미로 읽히고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뭐 대문자 아이로 나 자신의 얘기기도 하고 또 이제 일본에서는 사랑 애자를 쓰고 이거를 아이라고 읽거든요. 뭐 눈을 우리가 또 아이라고 읽을 수도 있고 좀 다양한 의미를 품고 있는 단어일 수 있겠다. 그동안은 제가 내 아이만 생각했다면 뭐 내 아이가 아니라 뭐 남의 아이 혹은 한때 아이였던 뭐 누군가 우리 자신 그리고 좀 더 많은 이 세상의 아이들 뭐 사람 아이 뭐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좀 확장해서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모아 제목을 네. 이렇게 지었습니다. 많은 관심 가져주십시오. 네. 네. 근데 진짜 약간 너무 부끄럽네요. 진짜 뭐지? 홍보를 이렇게까지 해도 되나라는 이렇게 많은 시간과 많은 노력과 네. 듣는 분들의 이 시간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내 얘기를 풀어내는 데 시간을 써도 되나라는 그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감사한 한편 죄송한 마음도 한편으로 아닙니다. 이 듭니다. 이야기가 소중히 네. 닿을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음. 사이의 아이라는 말이 전시를 떠나서 이 의미 자체가 전시에 못 오시는 분들에게도 되게 소중히 닿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단순한 홍보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훈훈하군요. 네네. 소중한 얘기를 네, 꺼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네네. 이제 마법 학교를 떠나 다시 속세로 돌아가야 하는 네. 먹을. 오늘 이렇게 약간 감성적으로 서로 좀 눈물도 흘리기도 하고 이런 시간들을 나눈 방송이었는데 그만큼 각자의 여린 시간들이 좀 고백하는 화가 아니었나? 그전에도 계속 고백하려고 노력했지만 계속 더 꺼내지 못했던 고백들이 이번 화에서 좀 나온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바롬님이 함께 해주신 시간이 또 누가 함께 있느냐에 따라서 각자 각기의 아름다움들이 발생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참 즐거운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너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멋진 마무리. 네네네.
좋아요. 네. 가보겠습니다. 네, 그럼 고생하셨습니다. 네. 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어요. 네, 그러면 다음 화에 뵙겠습니다. 안녕. 안녕.
자료 중에